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뽀시기 이용식 아저씨가 드디어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연복 셰프 있잖아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선거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이 건강보험 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외국인의 무임승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사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려서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실상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국적자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 가입자가 132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 국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들이 납입한 건보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바람에 건보 재정에서 한 230억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논란이 더 커졌던 거죠. 네, 제도 손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바뀌는 외국인 건강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재외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다만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자녀들한테까지 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가족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외국인하고 재외국민하고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잠시 유학이나 연수를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 주재원으로 나가 있거나 또 외교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문제, 특히 이제 무임승차 문제는 좀 이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 상당액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런 뭐야 내 돈 다 일로 세고 있었어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바로 잡아야죠. 자, 두 번째 이슈 갑니다. 혹시 샤이칸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샤이칸이? 좀 낯선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중국의 IT 기업 샤오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죠.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 이름을 요즘에 샤이칸이라고 보통 이제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이 포르쉐 자동차의 타이칸을 쏙 빼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지 상태에서 2.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출시하자마자 사고 영상이 올라오면서 지금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시하자마자 사고가 났다. 지금 이 이거? 영상인데. 네, 이게 나흘 전에 중국 우한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모퉁이를 돌던 차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시승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데요. 샤오미 측은 시승 고객이 과속해서 일어난 일이다.
고객의 운전 미숙 탓이다 이렇게 사고 원인을 좀 돌리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월 3일에도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차량은 우측 헤드라이트가 부서지고 앞 범퍼도 심하게 파손됐다고 합니다. 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 말고 그 전의 영상,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차량이 연석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그냥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연석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렇게 휠이 확 찌그러질 정도면 이거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중국 내부에서도부터 나오는 거죠. 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샤오미 측의 입장은 어때요? 샤오미 측은 일단 차량 결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차량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능 시험과 시승 운전 중에 사고가 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 뭔가 구매자들한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출시 24시간 만에 8만 대가 팔렸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실제 판매량은 이런 사고 영상 때문에 한 2만 대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샤오미 측은 일단 틀린 숫자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몇 대가 팔렸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주문 생산에 들어간 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약금 환불 시한이 일주일이거든요. 7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시한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는 실제 판매 실적이 얼마인지, 판매량이 얼마인지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는 편리한 도구지만 저게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그야말로 흉기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 4월부터 독일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일에서조차 대마가 합법화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일 베를린 광장에서 열린 합법화 자축 행사에 1,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단체로 참석을 해서 대마를 피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마가 합법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합법화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일종의 양성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마가 불법이 되면 아무래도 불법이 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를 좀 오히려 막겠다 이런 건데요. 이 독일의 대마 흡연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독일 전체 인구가 8,300만 명 정도, 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7% 정도가 대마를 이미 흡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마가 불법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요. 특히 청소년의 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이번에 차라리 그냥 합법화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마 흡연이 합법이면 그러면 이거 판매하고 이런 것도 합법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화를 하는 거죠. 네. 아무렇게나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건데요. 일단 독일 성인은 최대 25g까지 대마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에 그냥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또 그 거래라고 하는 게 또 세금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그 대신에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 클럽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독일 어디서든 대마 흡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담배도 요즘에 안 되는데 이 대마의 흡연 장소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우선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피울 수 없도록 또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또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 소식 듣고 또 독일에 가는 분들이나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네.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봐 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다 배운 건데요. 네. 속지주의하고 속인주의가 네. 있잖아요. 네. 속인주의예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마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잠시 거주하거나 유학을 갔다고 해서 대마를 피우시면 안 되고요.
또 주 독일 한국 대사관은 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나 음료, 케이크 같은 것도 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여행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주는 이게 합법인 주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무시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어우, 절대 안 되죠.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혹시 여의도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오다가 저는 어제 바로 벚꽃 쇼핑. 그렇죠. 네. 예, 벚꽃 축제. 저도 국회의사 당에 들어가 있어서 벚꽃 축제 때문에 좀 들어가는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벚꽃 축제가 일단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봄을 맞아서 꽃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바가지 논란이 나와요. 네. 진해 군항제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도 바가지를 당했다, 바가지가 씌워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가격 대비 음식의 양이 좀 터무니없을 때 이런 네. 논란들이 있곤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또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여의도 벚꽃 축제 푸드존에서 시킨 제육적 덮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부실한 음식의 양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 이렇게 글에 적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제육덮밥에 고기 몇 점과 단무지 네. 3개가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비계가 굉장히 많은 제육볶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10,000원 주고 먹었다고 하거든요. 네. 10,000원 값을 받기에는 아무리 요즘에 아. 외식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렇게 해놓고 저거 10,000원이라고요? 좀 적은 것 같은데 저 확실히. 네. 포크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조그만 용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근데 한번 뭐 왔다 가는 뜨는기 손님이니까 그냥 팔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시시코너인 줄 알았다. 편의점 제육 삼각김밥 양이 더 많겠다. 지역 축제 갈 땐 밥을 먹고 가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작성자도 그 축제 운영자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불친절한 응대만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롱당한 기분에 잠이 잘 오진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기다렸다가 답이 오지 않으면 실제 축제 주최 측은 영등포 구청이거든요. 여기에 직접 민원을 넣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뭐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개선이 어려울까요? 글쎄요, 이거 계속 나올 때마다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우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합동 바가지 요금 점검 태스크포스를 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또 지자체 공무원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해서 가격표를 앞에 게시하도록 한다거나 적정가액의 그 금액을 책정을 했는지 또 중량을 명확하게 표기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네. 한 번 가면 뭐 몇만 명씩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게 점검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지역 축제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죠. 가서 불쾌하면 이거는 잠깐 내가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어졌어요. 자리값이 폭리를 취하면 이거를 또 만회하려고 음식을 일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자리값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전 같지는 그렇다면은 않거든요. 대목에 한몫 챙기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네. 이거 부작용 많죠. 이러면 안 가죠. 예.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가 소식 모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 이끌어줄 이 세 분 인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황정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잘 나갈 때 터졌다입니다. 연예계에 학교 폭력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에도 아주 큰 파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학교 폭력 논란 의혹은 바로 악역 연기로 대세 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송하윤 씨입니다. 이번에 아주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송하윤 씨의 학교 폭력 의혹 논란 이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최근입니다. 4월 1일 한 매체에서요. 학폭 의혹 터진 악역 여배우라는 제목으로 여배우 S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실명이 나왔었던 건 아니에요. 제보자는 2004년인 고등학교 이 3학년이던 S에게 이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해당 매체에서 이 여배우 S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악역 여배우다,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누리꾼들은 아마도 송하윤 씨가 아니겠느냐라고 지목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2004년이면 뭐 한 20년 전 일인데 제보자는 왜 이제 학교 폭력 의혹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제보자가 남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뭐 드라마, 예능 이런 거 잘 알지 못했는데 최근 또 이 송하윤 씨가 대세가 됐고 예능에 출연했고 이것을 또 미국에서 보게 된 상황이고 근데 그 모습을 봤더니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한 모습 때문에 뒤늦게 제보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영문도 모르는 채 폭행을 당했다. 어떻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제보자의 주장을 전한 이 매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점심시간에 이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나가서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 어이구.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했는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제가 아까 제보자는 남성이고요 네. 했어요. 남성인데 1시간 반 동안 이 여자 학생한테 맞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이 상대의 이 여성이 말하자면 한 학년이 높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그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 한번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보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언론에 제보까지 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인 씨 말씀처럼요. 일단 제보자가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요. 소속사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를 했다. 그런데 S 씨가 베트남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던가 뭐 사과하길 거부한 이 S 씨 그리고 소속사 측에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다라는 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송하윤 씨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송하윤 씨 측은 이 제보자로부터 최초에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제보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통화를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전화번호 알게 되면 메신저에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직접 만남을 갖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는데 제보자 측에서 그거는 힘들다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뭐 거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또 심리적 상처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다시 통화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소속사의 입장이고요. 이 S가 송하윤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자 소속사는 이 사실을 배우에게 확인을 했더니 이 상대 제보자 남성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가 얘기하고 있다.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소속사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폭로가 이어졌죠. 네,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사실 무근이다. 학교 폭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제보자, 피해 주장인 같은 경우는 추가 입장을 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사는 향후 본건에
연애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 조치 및 방송 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 연예계에서 학교 폭력 이거 나오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으면 하면 뉴스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나 이 사람이 조금 뭐 조단역으로 아직 부상이 되지 않을 때는 제기가 되지 않다가 뭐 시기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좀 얼마가 지났든 이 배우든 어떤 다른 연예인이 스타로 좀 부상했을 때 제기되는 그렇게 학폭에 휘말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이런 학폭 의혹을 받았든지 아니면 확인이 된 이런 스타들은 보통 자숙의 시간, 먼저 반성하고 뭐 사과하고 그다음에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어떤 연예인들은 워낙에 스타성이 있어서 복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귀를 못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이 송하윤 씨 이 상황도 소속사가 저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사실 무근인 건지 정말 어느 것에 대해 또 결백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잘 진화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엉뚱하게 또 사건이 커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기도 하겠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소개해 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이용식 장인되다입니다. 개그맨 이용식 씨가 이제 결혼을 하고 8년 만에 얻은 아주 귀한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이 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용식 씨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딸바보인데 네, 결혼까지 갈 때까지 뭐가 좀 있었는데 결혼하네요, 그죠? 이용식 씨가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라는 이 이야기에 고개를 확 가로저으면서 아유,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 워낙 귀한 딸이다 보니 네. 그동안 검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년 동안 내가 이 검증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더라. 이제는 결론을 내려서 사위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라고 올해 1월 한 방송에서 사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용식 씨가 이렇게 1년의 사위 검증 시간을 거쳤다면 이용식 씨 아내분은 1년 반 동안 이 월요일 아침마다 식사를 하면서 사위에 대한 검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운 검증인지 일단 지금 뭐 장인어른 1년인데 장모님 1년 반입니다. 그 1년 반의 검증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매주 월요일 아침 그것도 이용식 씨 몰래 이 몰래가 가능했던 이유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용식 씨가 이 고정 스케줄이 있어서 새벽 5시에 기상해서 6시면 집을 나갔다고 해요. 이거에 대비하여 지금은 부부가 된 이 이용식 씨 딸 이 부부의 연애 시절 당시에 이 두 연인은 이 집 근처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두 사람이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빠 차 나갔다 이러면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검증을 받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참 맛있는 밥상 차려놓고 아침밥 먹이면서 대화를 해본 거죠. 이 우리 여성들에겐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떤 면면을 가진 사람인가 내 딸 좀 맡겨도 되나 엄마도 1년 반이나 본 거죠. 그리고는 1년 반이 지나서 이 남편인 이용식 씨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봤는데 참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장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는데 제가 이 결혼식 이 청첩장 받은 분들 뭐 간분들 가지 못했지만 부조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성황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용식 씨가 참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결혼이 흥성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원혁 씨의 정성도 참 대단한 것이 그 이용식 씨 집이 평창동인데 네. 평창동 거기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갔다면서요? 네. 대단한데요? 원래 원혁 씨의 본가가요 경기도 파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평창동과 파주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거리가 진짜 엄청난 거리잖아요. 하지만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이 사랑에 이 꽂혀 있는 남녀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혁 씨가 평창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2023년 한 방송을 통해서 원혁 씨가 사는 집이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오피스텔 원룸으로 계단이 있는 복층 구조의 집이었어요. 창문에서 보면요. 이용식 씨 부부와 이 딸이 사는 집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구했거든요. 세상에 요즘 이런 남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랑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신혼집은 어디일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이용식 씨의 어떤 그러니까 이용식 씨 따님의 부부 그 신혼집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이미 원혁 씨도 익숙한 그곳. 월요일 아침마다 그 검증을 받았던 그곳. 이용식 씨 부부 집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 이용식 씨 딸이 수민 씨가 예전에 나는 엄마 아빠랑 아버지와 이 시간을 좀 더 오래 갖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게 고민이다, 인생 고민이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채널 A에서.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걸 그대로 들어준 거죠. 그 집에서 안 나와도 우리는 결혼이 가능해. 그렇게 신혼 살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맞춤 사위네. 셋이 살던 집에 이제 한 명이 들어가서 넷이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평창동 집이면 집은 크니까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바람이 생겼다면서요? 네, 이용식 씨가 아플 때요. 아, 내가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이용식 씨의 바람이 또 변했습니다. 딸이 낳은 손주들을 내 무릎에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때까지만 살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식 씨가 이 가족 앨범 뒷면에 이 빈 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제는 이 빈 페이지에 손주와 찍은 사진을 좀 넣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겼대요. 손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손주 키우는 거랑 자식 키우는 거랑 다르다고 하던데 나 정말 오래 살고 싶다. 그게 될까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바람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이용식 씨. 저도 레이디 제인 씨 결혼식장에서 한번 뵀는데 아직 건강하신데요. 아, 손주 꼭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앞으로 이용식 씨와 그 사위 원혁 씨와의 그 케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죠. 근데 이미 알아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인데 행사 주최하면서 그동안은 이용식 씨만 섭외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원혁 씨 그리고 딸 수민 씨까지 같이 섭외를 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뽀시기 유랑단이라고 네, 이 유랑단을 꾸렸습니다. 물론 사회는 뽀시기 이용식 씨가 보고요. 우리 뮤지컬 배우 출신의 노래 잘하는 가수 원혁 씨가 노래하고 근데 따님이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첼로 전공인데 어머 여기서 코믹 댄스를 담당한다고 해요. 근데 본인 말이 어머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나의 DNA였다. 아빠 DNA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인조 뽀시기 유랑단이 아주 이미 이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 뭐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요. 네, 보기 좋네요.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남의 이름 팔지마입니다. 중식 셰프이자 방송인인 이연복 씨가 자신의 스승이라면서 식당을 홍보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게를 홍보할 때 이연복 셰프 그 스승이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건데 그렇다면 뭐 원래는 스승이 없으신 거예요? 네, 이연복 씨는 SNS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신은 스승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승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일하는데 이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미움만 받고 제자로 받아주는 선배가 없었다. 외로이 떠돌면서 혼자 열심히 탐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스승이 없다라고 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밝히게 됐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연복 스승이다 이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강남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어머 여기가 스승 그분 나이가 이미 60대 중반이신데 그 스승도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연복 씨가 이연복 스승을 사칭하는 그런 식당의 어떤 그 중에서 한 군데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상땡루라고 하죠. 그게 하나 여기가 특히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장사 안 된다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줬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아예 체이나 해서 뭐 동탄, 논현동을 다 이연복 스승 식당이라고 그렇게 아유, 해왔다. 안 되죠. 그리고 또 거기 상땡루 말고도 뭐 경남 하천, 인천 보문동에도 이연복 스승 식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사실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걸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보신 분 중에 SNS 하시는 분 중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건 화가 날 만한데요. 장사가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줬는데 스승이라고 홍보를 하고 가게를 키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만하다 싶어요. 저는 이건 뒤통수 쳤다. 내 호의를 굉장히 좀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화가 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연복 씨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전에 심지어 이 SNS 자신의 스승을 사칭한 이 중식당 SNS 등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이 글을 좀 내려달라, 스승이라고 한 이야기들을 좀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스승이 아니다라는 글을 쓰게 됐다라고 알렸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또 스스로 내리기도 하고 이랬다면서요. 네, 다행히 그래도 이 글을 보고 가짜 스승 사칭 논란 그 중식당들에서 스스로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러기도 했고 또 이연복 씨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칠까 봐 또 스스로 이 상황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 그리고 회장 선거를 나갔을 때 두 분 혹시 투표를 좀 많이 받으신 편이신가요? 궁금해요.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했죠. 했다는 건 표를 좀 받았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배지 이미 다셨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이 선거, 오늘 선거를 맞이해서 연예계 스타들 중에 선거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선거라는 게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선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금배지가 뭐길래입니다. 아, 궁금하네. 금배지가 뭐길래 시작합니다. 네, 금배지가 뭐길래 첫 번째 스타는요. 단 3% 때문에 금배지를 놓친 배우 한인수 씨입니다. 배우 한인수 씨 하면 눈선 옆에 점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대체 언제 금배지를 단 거예요? 제가 좀 시청자분들하고 밀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젠지 냉큼 알려드리지 않고 일단 한인수 씨의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1972년 MBC 공채 5기 탤런트로 시작을 했고 사실 한인수라는 이 이름 석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분도 그 눈썹 옆에 점 있는 배우 이러면 다 알 정도로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그리고 사실 사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영의정 이런 역할들, 뭔가 심지가 굳은 선비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 사실 그 전에는 또 굉장히 이 안방극장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어서 로맨스의 황태자로 불리던 그런 분인데 이 1980년대까지 그렇게 쫙 이렇게 한 20년 동안 안방극장 휘어잡다가 처음으로 전개에 발을 내디든 건 1991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연기 활동 생활을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거죠? 네,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요,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원래 한인수 씨가 출마 전에는요, 이 출마 지역에 이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뭐 어르신들, 어린이들, 정말 이 노약자들을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여러 봉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도의원으로 공천이 된 거예요. 근데 공천을 받고 나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선거 결과 당선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도의원에. 이제 도의원으로 쭉 활동하신 거예요? 네, 도의원에 당선을 했고 또 활동도 잘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나 좀 더 하고 싶네 이런 네.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선거에 나섰던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2014년이었어요. 요건 무슨 선거였냐면 이 도의원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원이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한 시의 시장 후보에 이 선거에 딱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한 3% 정도 차이로 낙선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만약에 아깝다. 뭐 한 3% 정도 차이로 낙선을 했다면 그야말로 멘붕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그 3% 완전 멘붕이었죠. 이 한인수 씨 시장 선거에서 단 3%의 차이로 지금 낙선을 해서 완전 멘붕이었다라는 신경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왜 멘붕에 빠졌을까? 이 3% 차이가 이 표로 따지면 단 4,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옆에 아내분께서 그때 정말 우리 한인수 씨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3% 차이로 떨어졌다면 네. 한 번 더 도전해 볼 만한. 맞아. 욕심 네. 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할 만하죠. 게다가 이번에는 시장도 아니고요. 국회의원. 내가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사실 이제 이 한인수 씨 집안이 황해도 출신인데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6.25 때 이 황해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난왔던 것이 연평도였다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랑 인연이 시작이 돼서 또 이제 도의원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출마했을 때 그때는 시장 선거 출마했을 때는 부모님이 여기 계셨고 뿌리를 받고 내가 자란 곳이라 제가 여기 이 시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이러면서 출마 이유를 밝혔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안 됐고 또 다시 이제 2014년 말씀드렸죠. 이때도 또 시장 선거입니다. 또 시장 선거 요건데 그때 요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딱 왜 나섰냐면 첫 번째 좀 쓴맛을 봤으니까 좀 있을까 했는데 그때는 같은 경기도지만 저 북쪽에 파주에 살고 계셨는데 또 이게 그 시에 사는 동생들이 찾아서 형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또 이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게 2014년 그 시의 시장 선거였네요. 네, 근데 특히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후유증이 좀 심했다고요. 좀 컸습니다. 아내까지 이혼을 불사하며 이 반대했던 한인수 씨의 이 정치 도전기 결과는 떠나간 사랑과 빚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인수 씨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남이 인식하기에는 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방송가에 입소문이 났다.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봤다. 그래서 내가 노후 쪽에는 이 방송 출연 제한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면서요. 이 짙은 정치색 편견이 더해져서 연기 활동이 쉽지 않았음을 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낙선 이후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음을 스스로 고백을 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낙선 이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탈모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낙선 트라우마가 컸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내가 구원투수죠. 이 낙선 이후에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이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 남편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내와 함께 노을 지는 해변에 있을 때 딱
한인수 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내가 낙선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당신하고 볼 수 있었겠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겠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전국 각지를 아내랑 함께 다녔대요. 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도 또 한인수 씨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낙선을 안 했으면 어떻게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어. 참 자기한 제대로 아주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또 워낙 배우시니까 연극도 하시고 뭐 방송 활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재기하셨습니다. 네. 그럼 방금 계속 뭐 여보 내가 만약에 낙선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여보 내가 시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함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이런 금배지에 대한 욕심은 더 이상 없으신 건지. 아, 과연 없으신 걸까요? 그 한인수 씨 최근에 또 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60살만 됐어도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라고 이 금배지에 대한 욕심을 또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또 아내분 당신이 낙선된 건 하늘의 뜻이야 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분.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배지가 뭐길래 두 번째 스타는요. 최불암 씨의 국회의원 금배지를 빌려서 남편의 한을 풀어준 배우 이숙 씨입니다. 네, 이숙 씨 하면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의 쌍봉댁으로 쌍봉댁. 열연한 모습을 맞아요. 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숙 하면 쌍봉댁 거의 뭐 등식이 성립돼 있어요. 22년간 방송됐던 전원일기에서 그때는 뭐라고 했다. 요즘은 수퍼라고 하지만 그 동네 그 구멍가게 주인 쌍봉댁 역할로 굉장히 또 아주 뭐 재치 만점 귀여워서 사랑을 받았고요. 또 뭐 했지 생각해 보면 좀 가정부 역할도 많이 하셨고 또 거의 뭐 두 번째로 쌍봉댁 다음으로 많이 하신 게 상궁 역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숙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신조 같습니다. 작은 역할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그렇게 해서 쭉 연기자 생활을 이어오셨죠. 네. 그런데 이 최불암 씨의 국회의원 금배지를 빌려서 남편의 한을 풀어줬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올해 싱글 30년 차인 배우 이숙 씨, 1990년대 중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됐는데요. 사별한 남편에 대해서 과거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치계에 몸담고 있었다. 송파구 한 지역구에 이 공천이 갑자기 나와서 한 달 만에 선거를 준비했는데 결국 낙선했다라면서 이 사별한 남편의 꿈이 정치인이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 그 남편이 선거에 나오면 그 배우나 뭐 이런 유명인 아내들이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그렇죠. 이숙 씨는 어떻게 선거 유세를 도왔을까요? 사실 이숙 씨가요 어린 시절부터 웅변도 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대요. 웅변 잘해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는 커서 정치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 이숙 씨였는데 본인은 이렇게 운명 속에 배우가 됐고 그런데 또 운명처럼 정치하는 남편을 만난 거죠. 제가 이때 당시에 어떻게 선거운동 했는지 좀 배우 김영자 씨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없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배우인데 그래도 동네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 대신 이 동네 유권자분들 등을 다 제가 등 좀 밀어드릴게요. 등을 그렇게 밀어드리면서 이 대단한 내조죠.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내조의 여왕이네요. 그 쉽지 않은 건데. 와, 정말 아무나 못하는 내조를 하셨던 거고. 근데 당시에 이제 남편분이 선거에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남편분에게 이숙 씨가 연기를 그만두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요. 이숙 씨가 이 친한 감독의 제안으로 가정부 역할을 맡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별한 남편분이 선거에 나갔는데 이 남편 지인분들이 그 아내분이 이 연기를 좀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숙 씨 생각에는 이 역할이 주는 이미지가 정치인 아내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처럼 이 평범한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나름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귀여운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드라마 속 캐릭터일 뿐인데 그 드라마의 맞아요. 그거하고 현실하고 그 같이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숙 씨는 어떻게 사별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금배지 때문인데요. 그 낙선 후에도 사실 계속 정치를 하셨고 그래서 중앙당의 사무부총장까지 하면서 지역구 관리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 중앙당에서 하다 보면 어느 막 전국 지역구에서 어디 뭐 누구 행사 있다, 회갑 있다, 뭐 결혼 있다 막 이러면 거길 다 뛰어가야 되고 굉장히 또 그 여러 가지 정치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몸을 너무 축내가지고 어느 날 뇌출혈로 아유. 세상을 아유. 떠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숙 씨가 30대 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 뭐 재혼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남편을 지금도 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말씀이 이래요. 아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드릴 걸 세상에 아유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까지 하는 이런 내조양은 없는데 이후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요 밤이면 하늘 보고 달 보면서 남편과 사별한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워하신다고 해요. 정말 사부곡이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생전 국회의원 금배지를 소망했던 이숙 씨의 남편. 그런데 이숙 씨는 어떻게 그 최불암 씨의 국회의원 배지로 남편의 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숙 씨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당시 14대 국회의원 최불암 씨가 조문객으로 왔다고 해요. 근데 마침 국회의원 금배지를 딱 달고 최불암 씨가 이 장례식장에 왔었던 거예요. 이숙 씨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최불암 씨에게 죄송하지만 그 배지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배지를 딱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배지를 빼서 딱 그 최불암 씨가 이숙 씨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숙 씨가요, 이 배지를 남편의 영정 앞에 딱 두고요. 거기서는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대통령도 또 되셔서 뜻 펼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금배지는 최불암 씨가 다시 이숙 씨한테 받아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남편을 또 위로를 한 뒤에 금배지를 다시 또 최불암 씨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최불암 씨 손살을 치면서 그거나 다시 사면 돼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숙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숙 씨 뭐 활발한 활동 하시죠. 최근에 드라마는 조금 뜸한데 소아암재단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 강연계에서 주부대학 강연계에서 아주 잘 나가시더라고요. 열정의 25시라고 그 특유의 화려한 옷과 그 화려한 액세서리 속에 아주 인기 강사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한인수 씨 배우 얘기할 때 네네. 제가 국회의원 이 말을 했던 걸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인수 씨가 내가 60살만 됐어도 국회의원 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었던 터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도의원은 당선되셨던 거고 시의원 2번 낙선되셨던 거 바로 잡겠습니다. 네, 시장 도전을 하셨고, 네, 그게 네. 낙선했던 거,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배지가 뭐길래 다음 스타는요. 선수 시절 승률은 86.5%지만요. 정치도전 성공률 0%. 방송인 이만기 씨입니다. 네, 이만기 씨는 천하장사, 금배지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정치 성공률이 0%라는 거죠? 0%고요. 저도 이제 같이 한 이제 2년 넘게 예능하면서 저희가 이제 회식하면 요 얘기를 굉장히 좀 놀림으로 했는데 제가 또 제대로 도전의 역사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금배지를 노렸지만 어머나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선거에 나서기도 전에 이 당내 공천이 번복되면서 좌절을 맛봤던 겁니다. 요렇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좌절을 맛봤고 4년 뒤 다시 2004년에 그럼 아까 16대니까 17대죠. 17대 국회의원에 다시 나서게 돼요. 어머 요번에는 당 공천 번복되지 않았고 마산 갑 지역에 후보로 나서서 국회의원 선거에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또 낙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거 스포츠 선수 이게 포기를 모릅니다. 다시 또 이거 금배지를 이제 다시는 도전 안 해 하는 것 같았지만 2014년에 그러니까 10년 뒤죠. 2014년에 요때는 6.4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 지방선거 때는 또 김해 시장 후보로 도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꾸 당내에서 안 되나 봅니다. 당내 후보 경선에서 안 돼서 이제 직접 후보로 선거를 뛸 수는 없었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한 3번 했으면 끝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 3번째는 시장 선거 나섰던 거잖아. 이 국회의원 3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셨던 걸까요? 이 시장 선거 도전 불과 2년 뒤, 단 2년 뒤였던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요때는 이제 아까는 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김해을 지역에 당당히 또 후보로 열심히 뛰었지만 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결과는 역시 안타깝게도 낙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이만기 씨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만기 씨가 말씀을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마에 써붙이고 태어나는가, 살아오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운동선수를 하고 대학 강단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며 국민을 위해 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2004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아까 2000년에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내 공천이 번복됐다 이랬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2000년 16대 선거 때 당내 공천 번복되면서 정말 분한 눈물, 불루를 흘려야만, 삼켜야만 했던 이만기 씨였는데요. 이만기 씨가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 저 천하장사 만만세 온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이만기 씨인데요. 그때 당시에 흑색전이 있었다고요.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아니 씨름인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국회 난장판인데 이거 씨름판 되는 거 아니야? 더 싸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 또 아니 강의할 때 스포츠를 말이야 영어를 못 써가지고 S만 써놓고 강의를 했다더라고. 아니 진짜 이분 굉장히 똑똑하시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이거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당하지 말아야 했을 그런 모욕 아닌 모독을 당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 2000년에 공천이 번복됐을 때 이만기 씨가 박사학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만기 씨가요. 사실 중앙대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7년 만인 2001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심지어 씨름 선수 출신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우리나라에서 또 이만기 씨가 처음이었거든요. 과거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이만기 씨에 관한 이 흑색 선전은 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운동선수는 못 배웠을 거라는 이 세상의 편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이런 편견에 당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4년에 17대 총선에 또 출마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만기 씨 4년 전 공천에 떨어지고 나서 공천 빼앗긴 뒤에 이 정치에 아주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이런 아이디어들을 또 현실에 접목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또 4년 만에 금배지를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도전했을 때 잘 되면 좋았으련만 이만기 씨 또 2위로 아쉽게 낙선을 하면서 패배의 쓴맛을 보고 한동안 금배지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정치권의 문을 꾸준히 두드린 이만기 씨인데 2014년에는 이제 시장 선거에 도전을 또 하셨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장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는데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을 때 여기서 이제 1차 고배를 마셨던 거고, 그리고 이때 다시 2년 뒤에 20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냈지만 또 고배를 마시는, 그렇지만 뭐 다른 부분에서 많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만기 씨가 정치를 향한 꿈을 접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 참 잘하십니다. 이 시골 촌놈이 서민적인 운동을 하는 이 운동선수로 출발을 했지만 새로운 세상에 또 한 번 도전해서 더 많은 분들과 고민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요, 이 좋은 환경이나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고 도전한다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몸속에서 꿈틀대 왔다라고 이 포기하지 않고 이야. 정치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쭉 하신 이야기를 들어만 봐도 이 도전 정신 하나는 정말 맞아요. 대단하다. 이거 정말 인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만기 씨를 지켜보는 아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이 부분이죠. 저 도전 정신도 크고 정말 좀 공의라고 할까요? 뭔가 남에게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어 이 마음이 굉장히 안에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는 옆에서 보실 때 좀 서운한 거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이 선거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아내한테 조금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사전에 좀 상의도 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언제 아내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지 알게 됐느냐? 뭐 참모진을 비롯해서 다 준비해놓고 세팅 완료된 뒤에야 이게 아내분 표현입니다. 세팅 완료된 뒤에야 내가 통보를 들었다. 나 선거에 나가. 이러다 보니까 이만기 씨 아내분이 또 발의하고 싶은 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국회의원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남편들이 하여튼 배우자가 이렇게 국회의원 나아갈 때 이 아내에게 이 배우자에게 허락받는 그 허락이 필요한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속에서 그 심적 고충이 느껴지네요. 아니 보니까 이만기 씨는 3번 낙선했고 당내 공천 번복까지 하면 4번인데 네. 이 낙선 트라우마는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이만기 씨의 아내가 2014년 방송에서 이만기 씨의 그런 낙선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낙선 때 한동안 집에서 칩거 생활을 했었다. 정말 대인 기피증 증세까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떨어졌을 때 나서 밀린 운동을 해야 된다며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얘기 쭉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이 선거 한번 나갈 때 이 드는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기둥뿌리가 뽑힌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만기 씨가 씨름 선수를 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단 이만기 씨 선수 생활 동안 7년 동안요. 총 49번의 우승을 한 씨름 선수계 레전드잖아요. 1983년 제1회 천하장사대회에서 큰 상금이 걸렸는데 1등이요. 이 80년대였는데 무려 1,5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승기 씨가 우승을 하면서 일단 1등 상금인 1,500만 원 받고 여기에 한라 장사까지 차지하면서 총 상금이 1,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강호동 씨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강호동 씨가요. 이 당시 이만기 씨의 이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만기 씨 연봉이 아파트 5채 값이었던 1,500만 원이었다. 연봉이. 내가 알기로는 추가 수당도 받을 정도로 엄청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상금까지 더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되겠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겠네요. 근데 처음에 받은 상금이 1,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파트 5채 값. 이건 어디다 썼을까요? 그쵸. 이게 이제 천하장사돼서 1,500에 한라장사 200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 씨름이 뭐 중계방송은 뜸합니다만 보통 천하장사는 체급이 큰 백두장사가 되잖아요. 한라장사 이거 사진에서 보셨죠? 이렇게 날씬하고 늘씬한 천하장사가 없었어요. 거기서 200만 원 받아서 1,700만 원이었는데 그럼 어디다 썼을까? 일단 한라장사 200만 원 선배님들 술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여기서 이분이 금배지 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읽혀요. 모교의 장학금 500만 원 탁. 그리고 500만 원 또 효자입니다. 부모님께 탁.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1,700 중에서 500을 먼저 세금을 내고 세금 내고 1,200이 본인 손에 들어왔는데 200만 원 선배들께 500만 원 모교 장학금, 500만 원 부모님 본인 손에는 들어온 게 없었다네요. 근데 앞서 뭐 연봉이 아파트 5채 값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추가 수당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다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기 최고였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광고, 안 찍은 광고가 없을 정도였잖아요. 최초의 천하장사잖아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광고를 그냥 휩쓸 수가 있죠. 속옷, 영양제, 가전제품 등 안 찍은
찍은 광고가 없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컬러 TV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컬러 TV도 이만기 씨가 처음 촬영을 이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원조 스포츠 스타의 위엄을 드러낸 건데요. 이 그때 받은 CF 출연료가요. 당시에 무려 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요. 이뿐만 아니라 1984년 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프로씨름 2년 동안 가장 많은 상금을 탄 선수로 이만기 씨가 뽑혔는데 이 2년 동안 이 받아간 상금이 무려 8,995만 원이라고 해요. 야, 1984년. 당시에. 네. 그렇죠.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만기 씨는 아직도 금배지 뭐 아직 미련이 남아 있답니까? 이만기 씨가 2022년 인터뷰에서 밝히시기도 했고 또 그 전에 방송할 때 저 함께 이제 방송할 때도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제 나는 정치인에 대한 모든 꿈을 내려놨다. 진짜다. 내가 정치 한다고 했을 때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다 싶었다.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만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 앞으로 정치 쪽은 쳐다도 안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하나 학생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연구하시는 게 그렇게 또 재미있으시다고 하니까 후학 기르시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면 그게 또 최고 천하장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만나보죠. 네, 금배지가 뭐길래 네 번째 스타는요. 희극인 중 유일하게 금배지를 단 고 이주일 씨입니다. 그동안 연예인 출신으로 금배지를 단 주인공 꽤 많았는데 고 이주일 씨가 유일한 희극인 출신 국회의원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이주일 씨 빼고는 뭐 다 배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예인 중에서 국회의원 1호라고 하는 이제 고인이 되신 홍성우님, 배우 홍성우 씨, 도 이제 배우셨죠. 그때 10대, 11대, 12대 주르륵 삼선 국회의원 하셨고 그러면 12대 이어서 13대 배우가 됐던 건 바로 최민수 씨 아버님이죠. 고인이 되신 최무룡 씨가 또 당대 완전 또 뭐 멋진 또 그분이 13대 국회의원이었고 14대 때 굉장히 연예인들이 많이 국회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때 이순재 씨도 또 강부자 씨도 최불암 씨도 이렇게 국회에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분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주일 씨만 희극인 코미디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16대 때 배우 최정원 씨가 있었고 또 18대 때 송일국 씨가 있었고 송일국 씨 어머니. 송일국 씨 어머니가 김을동 씨가 있었는데 또 한 번 하시지도 않았죠. 두 번. 그 18대, 19대 때 이렇게 또 2번 하셨고 보면은 그냥 다 배우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유일하게 희극인 이주일 씨가 계셨던 거죠. 네, 이주일 씨는 그럼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요? 네, 고 이주일 씨는 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끈 통일민주당을 통해서 정치에 발을 들였고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강하게 권유를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친분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주일 씨는 강원도 고성 출신, 그리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고향은 이 강원도 통천입니다. 두 사람이 멀지 않은 이 고향이 좀 비슷한 거리인데다가 이주일 씨 본명이 또 정주일이에요. 그래서 본관이 같아서 이 친분을 쌓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 이주일 씨 입장에서 보면은 부와 영예를 다 쌓아온 방송을 떠나서 네. 정치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신성일 씨가 네. 너 왜 나는 빼먹었어? 이러실까 봐 16대 국회의원이셨고 배우 최정원 씨가 18대 국회의원이었다고 제가 정치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정주일 의원, 이주일 씨 얘기로 가보면 사실 이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좀 처음에 아유 안 합니다 했다고 해요. 근데 정주영 회장도 이게 사람을 딱 품어내고 끌어내는 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이주일 씨가 생전에 언론사 매체를 통해서 썼던 이 연재됐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 본인 자택으로 청운동 자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며칠 이렇게 기거를 했는데 이주일 씨가 이렇게 기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락을 했고 여기서 이 후보자 등록용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요 집에서. 당연히 그 배경은 지금 보이시는 저 연두빛 저기가 이 자택, 청운동 자택의 앞뜰에서 찍었고요. 그러면 이 집에 갑자기 누구 사진사가 어디서 왔나? 이 H그룹 전속 사진기사께서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이주일 씨는 사진도 찍고 또 간단한 연설문도 만들고 이 출마할 그 어떤 포스터도 이렇게 딱 제작하고 하면서 제대로 후보로 나섰다고 하네요.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근데 이때 출마할 지역구도 정했을 텐데 어디였을까요? 네, 네. 지역구 경기도 구리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 국민당 경기도 구리시 출마할 경우 굉장히 당선될 게 확실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해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고 이주일 씨 언론에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출마를 해서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출마 지역으로 구리시를 선택한 이유, 구리시가 이주일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을 해서 처음으로 또 정착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 5년 동안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고생을 한 곳이라서 그 추억이 돼서 또 그곳에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 고 이주일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만큼 선거운동도 이풍으로 불릴 정도로 그 이주일 바람이 거셌다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은영 씨가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이 국회의원 딱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 등록 전날까지만 해도요. 100평짜리 사무실에 있는 것이라곤 단 전화기 20대. 옛날엔 유선전화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물론 있지만 전화기 20대 뿐이었는데 어머나 단 이틀 만에 이 당원 2,000명이 모여들고 자원봉사자가 7,000명이 모여들고 정말 이주일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주일 씨 이름이 뭡니까? 이주일이잖아요. 이 선거 기간 2주일, 단 14일 만에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주일이라는 예명 정말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이 정도 선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당시 이주일 씨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잠을 자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많이 걸어 다녔는지 무릎에 물이 찰 정도로 정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거든요. 이 자는 동안에는 무릎에 찬 물을 빼고 마비된 손을 막 주무르곤 했다는데 이런 노력 끝에 제2의 고향인 이 구리시에서 출마한 이주일 씨 제14대 국회의원에 뽑힐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로 입성하게 되는 건데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먼저 은영 씨가 그 또 유행어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과 함께 국회를 갔는데 세상에 뭔가를 보여줄 기회를 주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세상에 여야 가릴 것 없이 행사만 있으면 불러서 한번 웃겨봐. 이랬다는 거죠. 아이 너무해.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야한 얘기를 웃기면 아니 지금 국회의원이나 되고서 체면이 없이 말이야 이러고 또 그래서 좀 점잖게 웃기면 아이고 이제 국회의원 됐다고 건방 떠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정치에 환멸을 느꼈고 그러나 이 가을에 국감이 시작되고 국감장에서 우리도 텔레비전으로 봤죠. 굉장히 독하게 아주 잘 이거를 치러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주일 와봐가 아니라 정주일 의원님 이렇게 제대로 국회의원 대우를 이제서야 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연예인 신분이라면 돈이라도 받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국회의원 눈에는 여전히 그냥 코미디언 이주일 이렇게 보였나 봐요. 네. 그 이주일 씨가 여전히 괴로웠던 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역구에서 돌잔치가 열려도 가야 했고 바빠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아니
아니 내가 선거해서 내가 당신을 만들어줬는데 안 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면을 바꾼다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역정을 냈다고 하고요. 또 회갑, 결혼식 등 하루에 20차례나 부르는 곳들이 있고 봉투에 5만 원을 담아서 건네주면 이 지구당 뭐 운영비에 보태쏘라 이러면서 막 되돌려주기에 일쑤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고 이주일 씨가 금배지를 던지면서 했던 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보기엔 코미디 같다. 4년 동안 코미디 많이 배우고 떠난다 하면서 더 이상 정치에 네. 발을 담그지 않으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정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좀 있어서 조금 한번 수정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한인수 씨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원을 2번 한 게 아니라 선거에 2번 출마해서 한 번은 당선 그리고 한 번은 낙선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면서 오늘 선거 관련해서 울고 웃었던 연예인들 소식 금배지가 뭐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갈까요? 네,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상암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벼운 외투 걸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면서 5월 중순과 비슷한데요. 계절의 시계가 한 달이나 앞선 겁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을 최대 60mm가 집중되겠는데요.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이슬비 정도입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고요. 해당 지역의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낮 기온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질 텐데요. 그래도 서울 20도, 전주 17도 등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지역에만 비가 살짝 오겠고요. 그 이후로는 전국이 계속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해서 꽃구경 가시기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더위를 느낄 정도더니 오늘 비가 오네요. 네, 오늘은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